안녕하세요. 테이바 생각 강승입니다. 오늘은 아카디안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글을 썼는데 그게 너무 치명적인 형태로 얘기를 해서 제가 번역을 하고 제 생각을 포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안전한가? 나는 안전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스퀴드 게임, 스탁 마켓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달의 의견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된 거랑 관련이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이거를 오징어 게임 주식시장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게 아카디안 자산운용의 오웬 라몬트 부사장 얘기입니다. 여기 링크는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넷플릭스 시리즈의 오징어 게임의 주요 특징 1번 일반 한국인 오디너리 코리언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한국인, 그 다음에 재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들, 3번 기괴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4번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음. 이게 이제 결과로 나온 오징어 게임의 특징이라고 이분이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 부분을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 연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문들 있는 것들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한국 분들이 쓴 것도 2개 정도를 썼고, 그 다음에 외국 분이 쓴 논문 2개를 갖다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 내용들을 제가 약간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이 왜 오징어 게임이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대요. 한국 개인 투자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재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고, 기이하고 폭력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4번이 뭐냐? 물음표라고 써놨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봤죠? 4번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제가 그래서 저희 첫 그림에 이 그림이 있는 게 1등을 해가지고 저 사람만 싹 돈을 가졌죠. 그것처럼 대부분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던져진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Intensive Buying by Robinhood Users Forecast Negative Return이에요.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로빈훗 사용자들, 로빈훗에서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은 하락을 예측하는 데이터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로빈훗 사용자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들은 공매도 시그널이다. 결국 로빈훗 사용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하면 수익이 났더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뉴스를 많이 봤었죠. 로빈훗이 수익 모델 안에 IB들, 마켓메이커들한테 시장 데이터,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주는 거를 많이 받았다 라는 것은 뉴스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로빈훗 사용하는 개인들에 대한 거래 메커니즘 부분들, 공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주의력 유도 거래 메커니즘이라고 썼어요. 로빈훗 앱 디자인 자체가 탑무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움직인 애들을 목록대로 소팅해주고, 그 다음에 단순한 정보들을 강조해주고, 그러면서 사용자들을 주의를 특정 주식에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펀더멘탈 가치보다는 과거 수익률, 거래량, 미디어 노출 이런 거에 막 반응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앱 디자인 자체가. 그걸 통해서 허딩, 군집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되게 하고, 동시다발적인 주문으로 단기 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서 기초적인 펀더멘탈 분석이 아니라 정보 과잉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공매도 시그널이 되는, 집중 매수했을 때 공매도 시그널이 되는 이유라는 거죠. 주의력을 유도해서 개인들의 거래를 일으킨다. 두 번째, 실증 근거를 제시한 게 주가 역전 현상이라는 게 결국 개인들이 사고 나서 빠지더라 이 얘기예요. 20일 후에 마이너스 4% 정도 빠졌다. 논문에서는 로빈훗 사용자들이 집중 매수했을 때 이후에 20일 동안에 주가 하락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상위 집중 매수한 종목들은 평균 4.7% 비정상적인 마이너스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마이너스가 계속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는 사용자 보유율이 750% 이상 급증한 종목들 한 45건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의 급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매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역전이 커졌다. 그러니까 하락이 커졌다는 거죠. 막 올라가다가 확 급락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례 분석을 또 한 거는 특정 종목들이 매수일 평균 14 급등을 했는데 이후에는 20일 동안 마이너스 5%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들이 로빈훗에서 계속적으로 매수해서 급등하는 동안 잘 보고 있다가 매도를 치면은 20일간 쫙 다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느 인지 봐야 되겠지만 뭐 열흘 동안 사고 20일 동안 빠지는 거일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사용자 보유율 1000%가 넘었고 이런 경우에는 하락이 났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들이 매수가 집중됐던 종목들은 이후에 빠지더라. 그러면 결국 이런 거를 퀀터티브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개인들의 허딩 컬처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공매도 시그널로 이용을 하는 펀트 헤지 펀드들이 있었겠죠. 세 번째로는 증폭 요인, 소형주 영향력이 집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불 이하의 소형주만 했고, 그 다음에 집중 매수 후에는 결국은 그런 주식들은 5.2% 정도 하락을 했고, 그나마 대형주
소형주들을 집중 매수를 한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소형주들은 결국은 거래량이 적고 마켓 임팩트가 크니까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는 뭔가의 거래를 하고 있었다. 로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기간에는 그게 더 심해졌다. 개인 투자자 활동이 급증하면서 하락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는 집중 매수한 종목들이 평균 하락률의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붙어서 화면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일으키면 허딩 컬처가 일어나고 누군가는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다 직장으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단기 매매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퀀트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수익이 나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매도가 증가했고 3배 정도 증가했대죠. 기관 투자들은 이걸 이용해서 통계적 차익 거래를 실행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퀀터티브하게 뭔가 전략을 수립했다는 거죠. 개인들의 허딩 컬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로빈후드 사용자들이 다시 매수를 하고 나면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지연돼서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막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도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 놓고 뒤에 가서 주가가 쫙 빠지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 편향. 그래서 소형주들이 유동성이 낮아서 소규모 자금으로도 가격이 막 올라간 다음에 쭉 올라가서 고점에서는 확 던지면 확 빠지더라.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논문 부분이 바로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여기 부분, 황디엔 셔츠가 2020년도에 쓴 논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시를 제시한 게 스미스 앤 소, 2023이니까 별로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옵션 거래가 미국에서 제로데이 티인하고 이러면서 소매 리테일들, 미국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옵션 거래 붐을 일었고 그 가운데서 재산 고갈이라는 게 재산을 다 날렸다는 얘기죠. 세 가지 재산 고갈 행동으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현 변동성 대비 옵션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임플라이드 변동성, 내재 변동성이 너무 비싼 걸 사게 된다는 거죠. 개인들이 많이 몰리니까, 해지하지 않는 수요니까. 그러면 매수가 있을 때는 당연히 마켓 메이커들은 높은 가격에다가 가격을 냅두겠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 호가, 매수 매도 스프레드가 굉장히 컸다. 마켓 메이커가 수익이 났다는 얘기죠. 세 번째, 공시 이후에 옵션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느리게 반응하더라. 그러니까 보통 공시나 정보가 나오고 나면은 기관들은 때리거나 사거나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느리게 본 다음에 그 올라간 상태 내에서 사니까 결국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면 수익 방향을 맞췄어도 이미 올라간 다음에 샀으니까 수익이 적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갈 경우에는 손실이 계속 나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평균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 논문 두 가지였고, 여기서부터는 아카디안 저자가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한국인이라는 소제목으로 결국 한국 리테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몰려왔고,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두 번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주식 랠리가 계속될 거를 보고 내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수년간 저조한 주가 실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탁원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보유액이 한 1121억 불 기록적인 수준을 도달했고, 이게 전년 대비 2%가 증가한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한국분 논문에서 가져온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1100불을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0.2%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 62조 달러에 비해서는 푼돈에 불과하다. 근데 일부 작은 포션에 있어서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주요 참여자로 자리매김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도 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 썼는데 예탁원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예탁원 자료는 개인 투자자만이죠. 한국 증권사에 예탁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한 유명 양자 컴퓨팅 주식의 31와 다른 주식 17들을 소유하고 있다.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관련된 AI 관련 회사도 19%를 소유하고 있다. 19%, 31%면 마켓캡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겠죠. 주식과 암호화폐에 대한 레버리지 ETF, 종종 유통 주식의 20%를 소유한다. 그리고 저 레버리지 돼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코인 관련돼 있는 M모로 시작하는 주식들, 그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 보유 상위계 미국 주식 중에서 8개가 레버리지 ETF다. 그래서 단일 주식 ETF는 40%를 소유하고 있대요. 단일 주식 2배짜리 ETF는 뭔지 아시죠? 테슬라랑 엔비디아 이런 레버리지 돼 있는 주식이 2배짜리 ETF들을 40%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앞에서도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결국 재빨리 부자가 되려면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쭉 리스트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요약을 하면 한국에서는 레버리지 단일 주식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도박이 불법이에요. 근데 미국 시장에는 있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 시장에서 엄청 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 내 한국 리테일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자산의
10%가 한국에서 금지된 상품들, 뭐 3배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개별 종목, 뭐 그다음에 코인 ETF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거래가 안 되는 상품들을 미국 주식시장에 와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한국 주식은 하루에 30 제한이지만 미국 시장은 제한이 아예 없다. 리밋이 없죠. 상한가 하한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3배 레버리지 ETF들 위험성을 모른 채 매수한다고 이분은 썼지만 실제로 위험성을 모르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2024년도 11월 한국 투자자들하고 25세의 미국인들이 레버리지 ETF를 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80 이상 하락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는 큰 손실을 이어갈 수 있다.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앞에서 했던 세 번째가 뭐예요? 기괴하고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났었는지를 이분이 모아온 걸 최근 들어서 쓴 걸 보면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했을 때 한국 리테일들이 엄청난 매수가 있었다. 가격이 싸졌으니까. 그 다음에 23년도 8월에 발행량이 굉장히 낮은 주식이 기이한 가격에 거래가 엄청 많이 됐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종목을 누르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종목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해서 뺐고요. 24년도에도 결국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가격이 비싼 폐쇄형 펀드들을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핸들링을 했대요. 그리고 24년도에 세계 12 주식 ADR 가격이 원래 원주 가격보다 거의 20% 이상 상승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TSMC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에 비트코인 매수하는 회사 가격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이것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런 회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로는 종목을 얘기는 안 하지만 저희는 개스해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사건의 주요 원동력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의심할 만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네 번째 물음표라고 찍은 거에서 뭐였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맨 마지막에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한국 소매 투자자, 리테일 투자자들이 폭락 직전에 증권을 엄청나게 매수하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도 좀 찝찝. 하지만 그래서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은 이벤트가 베어스탄, 리만 컬랩스, 볼마게돈 2018년도 2월 달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네거티브 간 거, 그 다음에 니콜라,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이 쭉 이걸 보여주면서 2008년도에 쭉 있었고 18년도 2020년도 그 다음에 2023년도 SBB 사태. 그나마 SBB 사태는 전달에는 안 샀더라고요. 그 달에만 많이 샀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달하고 그 이벤트가 발생한 달하고 두 개를 보면은 리만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은 YesYes예요. 그죠? 여기 YesYes. 그 달도 사고 전달도 샀어요. 문제가 생길 건지 뉴스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도 막 사는 거예요. 그죠? 볼마겐더에도 마찬가지. 크루드 오일도 네거티브 갔을 때. 물론 이건 예스 했을 때 잘 샀으면 수익이 났을 수도 있죠. 3배짜리 레버리지니까. 근데 이게 엄청 났겠죠. 그 다음에 니콜라 이것도 엄청 망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야수의 심장인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저도 이렇게 전달 전전달 우리나라가 넷바이가 이렇게 리테일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KSD 그러니까 예탁원 자료를 가지고 이걸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런 거래를 할 때 반대편에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투자자는 거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라고 묻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딱 얘기를 썼어요. 결국은 항상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주식도 자꾸 뭐 공매도를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는 거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양자 컴퓨터 주식들 앞에서 우리가 많이 사고 있다 그랬죠. 25년도도. 그러면서 공매도를 한다면 누가 하고 있을까요? 누가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매수할까요? 그 다음에 3배짜리 레버리지 ETF들을 이제 운용사들이 시작을 하면은 타겟 고객이 누굴까요? 살 사람이 있어야지 만들어서 ETF를 런칭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이미 딱 이것도 딱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기하는 거지. CB 발행하고 막 비트코인 가지고 막 하니까. 그런 CEO라면 누굴 끌어들일까요? 여기에 모든 답은 한국 개인 투자자입니다. 라고 딱 해서 써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은 올해 25년도 현재 상위 50개 순매수 뭐 하고 있는지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AI, 양자 컴퓨터, 로봇공학, 원자력, 기타 데이터 센터 플레이를 하고 있고 암호화되어 있는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딱 생각나는 종목들이 땅땅땅 생각이 나죠. 지금 벌써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서.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이런 종목들 레버리지에서 고평가되는 종목들 반대편에 누가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버리지 할 때 누가 레버리지를 매도하고 있는지. 물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벌어요. 다 모두 다 손실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확률 높은 투자자가 되자는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인 거죠. 확률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부의 파괴로 이어지는 나쁜 결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들, 소매, 이게 리테일, 개인 투자자 얘기하는 거예요. 22년도 NIS에서 고 레버리지 신탁을 매수한 리들 펠로우즈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저도 모르는 내용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89년도에 토지 주식을 매수한 투자한 일본의 셀러리맨, 고점해 불렸다가 이제 잃어버린 10년 된 거고, 99년도 성장주 뮤추얼 펀드를 매수한 펀드 투자자, 이거 다 개인들이었다는 거고, 민주식 로빈후드, 오늘날 아마도 한국 소매 투자자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리테일 투자자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 지루하게 행동하고 인덱스 펀드를 사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퀴드 게임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경쟁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좋은 결정은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박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퀀트 헤지 펀드 미국 증시를 흔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뉴스가 있어서 보면 JP 모건은 자동 매도가 변동성을 키웠다, 최근에 빠진 거가. 그 다음에 CT나 HSBC는 경기 둔화 불확실성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서 둔화 조짐들 얘기하고 있고,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하향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헤지 펀드 최저 수준이어서 매도세가 마무리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퀀트가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퀀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미국 경기 데이터고 가격 데이터고 모든 정책 관련되어 있는 퀀터티브, 개인이 움직이는 데이터들까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퀀트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경기 둔화가 실제로 시그널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퀀트 관련돼서 뉴스가 나왔을 때는 한번 그 안에 있는 펀더멘탈한 부분들,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꼭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에서 시장 전망은 S&P는 현재 4.5, 뭐 이거 썼을 당시에, 이 뉴스가 나왔을 당시에 그 나스닥은 12% 조정이었다. 그러면서 일자리 감축되면서 불안 요소 많고 당분간 증시 불확실성 예상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따가 그 시장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미국인들이 봤을 때 포지션이 다 까여져요. 여기 보셨죠? 아까 우리나라 뭘 샀는지 다 알고 있죠. 여기 KS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포지션을 다 보여주고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을 내가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포지션을 다 까인 상태면 포카판을 칠 때 판을 다 까고 상대판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적고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뷰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